푸셈의 거꾸로 한국사 시즌2 그 18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사회경제적 변동 중에서 상업발달까지 끝내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후기에는 시장이 발달, 장시가 발달하게 되고 포구상업이 활발해지는데요. 장시는 거꾸로 하면 시장, 마켓 아니겠습니까? 교통의 요지와 포구 등지에 큰 시장이 형성되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충청도 은진의 강경장, 그리고 함경도 덕원의 원산장. 원산은 지금의 그 원산항 할 때 그 원산입니다. 일부 장시는 상설시장, 원래 5일장이지 않습니까? 시장이 이렇게 5일마다 한 번씩 열리는데, 일부 장시는 이제 상업활동이 활발하니까 아예 상설시장화 되었다는 거고요. 전국적인 유통망을 연결하는 상업중심지로 성장해서 전국적으로 천여 곳의 시장이 있었다. 이러한 시장을 오고 가며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시켜주는 존재가 바로 장을 도는 사람들, 장돌뱅이, 바로 보부상이죠. 조선 후기 상업 발달의 주역이니까 보부상에게는 초록 하트를 부여합니다. 포구에서는 그러면 왜 포구가 새로운 상업 중심지가 될 수 있었을까? 그때는 이제 육로보다는 육로로 운반되는 건 보부상 같은 사람들이 보찜 장수, 등찜 장수들이 이렇게 다니는 거 정도이고 사실상 큰 대량의 물건은 물길로 운반이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세금 아니겠습니까? 세곡. 그래서 세곡선과 소장료들의 운송 거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모든 세금은 서울로 가야 되는데 하루 만에 서울로 못 가기 때문에 서남해 안을 빙빙 돌아서 이제 각 포구에서 정박을 하면서 거쳐 가게 되는 겁니다. 이럴 때 이제 그곳에서 상업이 발달하게 되는 거죠. 선박을 이용해서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을 선박을 이용한 상인들 선상이라고 합니다. 이 대표적인 선상이 경강상인이겠죠? 전 시간에 설명드렸던. 그 다음에 바로 물건들을 보관도 하고, 포구에 오면 이제 물건도 보관하고 그 사람들이 잠도 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객주와 여각 같은 곳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곳은 당연히 물건을 보관해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상인들이 숙박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거간이라고 그러죠. 상품 매매를 중개하기도 할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객주와 여각 등이 발달하게 된다. 대외무역, 조선은 기본적으로 공무역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공식적으로 사신들이 하는 공무역이 있고, 그들의 비용 마련 등을 위해서 뭐 이렇게 여는 시장이 국경지역에서라든가 그 다음에 그 조공로에서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다. 상업 발달로 대외무역도 점차 활성화되는데요. 대외무역에는 개시와 후시가 있다. 오픈마켓과 뒤에 사는, 그러니까 개시라는 건 10개자거든요. 공식적으로 나라에서 여는 시장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후시라고 하는 것은 뒤에서 열리는 거니까 공식적인 무역이 아니라 개인적인 사무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부 상인들은 사신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무역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중국과의 무역이, 청나라와의 무역이 제일 활발했으니까 그때 당시 활약했던 게 의주의 만상이었죠. 만주와 상업을 한다 해서 의주 만상. 그 다음에 청나라, 일본과의 교역, 이건 아까 청나라는 계속 설명드렸습니다만, 국경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겠고, 금, 은, 인삼 등을 수출하고, 비단, 약재, 문방구 등을 수입합니다. 인삼. 일본과는 17세기 이후에 관계가 정상화되죠. 기억나십니까? 기후약조를 맺게 되면서 다시 국교 정상화되고, 그 다음에 동네에 외관이 설치되면서 다시 이렇게 무역을 하게 되는데, 제한되었지만 인삼, 쌀 등을 수출하고 은, 구리 등을 수입합니다. 청과의 무역을 주도했던 건 만상, 일본과는 내상, 동네의 내상, 이들을 중개하는 건 송상. 이건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그 다음 상업경제가 활발해지면서 이제 그 전까지는 물물 교환 방식으로 이렇게 물건을 사고 팔았다라면, 이제는 좀 더 발달하니까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해지지 않겠습니까? 대동법 실시 이후에 세금을 이제 쌀이 아니라 쌀로도 낼 수 있지만
돈으로도 낼 수 있게 됐고요.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소장료도 돈으로 내는 게 확대됩니다. 도시 인구가 늘어나니까 농사를 짓지 않는데 쌀로 이렇게 해서 물물 교환하는 것보다는 동전이 낫겠죠. 그래서 상품 그 화폐 유통이 확대됩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상 최초로 전국적으로 유통되는 화폐 상평통보가 전국적으로 유통이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좀 더 큰 돈은 이제 환이나 어음 등과 같은 신용화폐 등도 사용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화폐가 유통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돈의 가치를 아는 거죠. 돈의 가치라는 것은 그 자체에 이제로도 가치가 있지만 물물 교환을 위한 교환 수단으로서의 이 가치가 기본적인 거라고 한다면 이게 이제 하나의 가치를 저축하는 수단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은행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돈이 생기면 자기 집에다 돈을 모아놓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나라에서는 돈을 계속 발행하는데 시중에서는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기능하는 화폐들이 늘어나면서 돈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이런 걸 동전이 없어졌네 해서 전황이라고 합니다. 전황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화폐가 고리대나 재산 축적에 이용되면서 유통화폐가 부족해지는 현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분제도 요 부분 좀 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신분제도가 흔들리고 향촌 질서가 변화하다. 양반 중심 신분 질서가 흔들립니다. 정치 경제적으로 변동이 심했으니까요. 양반들도 붕당 정치가 변질되고 세도 정치에 성공하는 권력을 잡게 되는 양반, 권반 외에는 나머지는 향촌에서나 좀 소리칠까? 중앙에 가면 아무 힘도 없는 향반, 그리고 몰락해버리는 찌꺼기 잔자, 찌꺼기 양반, 잔반으로 양반이 분화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일부 권력 있는 양반들에게만 모든 게 집중되고요. 거기서 밀려난 사람들은 향반이나 잔반이 되는데 이 잔반들은 거의 농민들과 같은 처지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아니 이 양반아 하면서 서로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이 돼버리는 거죠. 거의 이제 자기가 직접 농사를 짓기도 하거나 생산활동에 종사해야 되는 처지까지 몰리는 사람들이 잔반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보면 농업, 상업, 수공업에 종사하면서 생계를 유지했다고 되어 있죠. 농민층은 아까도 나왔습니다만 이렇게 광작과 상품 작물 재배를 성공한 사람들 분홍으로 성장했다고 그랬고, 몰락한 사람들은 이제 소작농이나 임금 노동자로 전락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인 중에서는 도고와 같은 이런 상업자본가로 성장하거나 사상이 발달하면서 이렇게 성장한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수공업자 중에서도 독립수공업자 등이 등장했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고 새로운 계층들이 등장하는 시대, 그래서 정치 경제적 변동이 심한 시대, 바로 조선 후기입니다. 양반의 수가 임진왜란 직후보다 2배 이상 늘었다? 그럼 양반이 늘었다는 것은 양반들이 생산활동, 자식들 후세 2세 3세 생산활동을 열심히 했다 이런 의미보다는 평민들이 양반으로 신분 상승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만큼 상민과 노비의 수는 급감하게 됩니다. 제일 먼저 양반으로 신분 상승을 하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중인들이죠. 중인 중에서도 양반과 피가 섞여 있는 서얼들일 겁니다. 원래 이렇게 중인이라는 건 서울과 기술직 중인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 사람들은 신분 상승 욕구가 강합니다. 근데 나라에서는 전쟁 끝나고 나서 돈이 없으니까 재정 확보를 위해서 납속책을 실시하게 되죠. 납속책을 실시하면서 또 한 가지 했던 게 이름이 비어있는 관직 임명장, 명예 임명장을 발급해 줍니다. 이걸 바로 이름칸이 비어있는 칸이라 해서 빌공자, 이름명자, 첩지, 공명첩입니다. 이런 식으로 신분 상승한 사람들이 많았고요. 서울에 대한 정부의 차별이 많이 완화되죠. 영조와 정조 때, 특히 정조 때 많이 신분 상승이라기보다는 차별이 많이 완화되죠. 유득공, 이덕무 같은 사람들이 규장과 검소관으로 등용되기도 하고요. 이 사람들, 이런 서울들은 집단 상소운동을 통해 가지고 우리도 높은 관직에 오를 수 있다, 우리도 과거 시험 보는데 제한 주지 말라, 이런 요구들을 했던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 반영이 되니까 이 모습을 보고 오리지널 중인이라고 할 수 있는 기술직 중인들도 나도 상업과 무역활동으로 돈 좀 벌었는데
무역활동으로 이 사람들이 돈 벌었다? 이 사람들이 뭐 장사치도 아닌데 어떻게 된 거죠? 이건 그걸 생각해야 되는데 시간이 좀 없어서 그렇긴 한데요. 통역을 하는 사람들이 중인들이죠. 사신들과 거래하면서 사신들이 중국 가거나 할 때 따라가는 사람들이 이제 통역관들인데 이 사람들이 신분이 중인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외국에 가다 보니까 실제 필요한 경비나 이런 것들을 조달하기 위해서 무역 활동을 하게 되면서 돈을 모으게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을 우리도 그렇게 해달라라고 해서 청원운동을 전개하는데 이들의 청원운동은 실패하게 됩니다. 상민과 노비의 신분 상승. 상민들은 납속책과 공명첩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신분을 상승하거나 아니면 양반의 족보를 사거나 족보 매입 또는 위조 이렇게 해서 양반 행세를 합니다. 그리고 뇌물을 줘서 근육과 요액을 면제되기도 하죠. 노비들은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도망가 버리는 겁니다. 몇 년 전에 그 히트쳤던 드라마 추노라고 하는 게 이렇게 도망간 노비를 잡는 추노꾼 이야기였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도 만들어졌습니다. 조선 후기엔 이렇게 도망가 버리는 노비들이 많아요. 그 노비들은 안 그러면 이렇게 납속책으로 신분을 상승을 하거나 아니면 전쟁이 났을 때 공을 세워서 신분을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부에서도 제도를 바꿔요. 노비 신분을 이렇게 계승하는 법의 그전까지는 일천즉천제라 해서 아버지나 어머니 둘 중에 한 명이 노비면 무조건 노비다 라는 거였는데 이제는 어머니 신분만 따라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노비는 어머니 신분을 따라간다. 노비 종목법을 시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머니가 양인이면 더 이상 노비가 아니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노비 수가 줄어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순조 원년에 공노비가 해방되면서 노비 수가 급감하게 됩니다. 이로써 노비 제도가 점차 해체되는 거죠. 향촌 질서의 변화. 신분제의 변동으로 새롭게 양반으로 상승한 분홍층을 신향. 이 사람들이 중앙의 양반이 될 수는 없을 테고요. 향반 중에서 새로운 양반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신향이 있으면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전통적인 양반, 옛구자, 구향이 있겠죠. 이 신향과 구향이 서로 대립하게 됩니다. 이런 걸 향반들의 전쟁, 향전이라고 합니다. 구양의 힘은 점차 약화되고 신양은 힘이 세지고 있지만 이 사람들은 돈이 있을 뿐이지 명예가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향촌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들이 제지 사족들, 지방의 사림, 유림들이 견제해야 될 수령의 힘은, 관의 힘은 더 세지는 거죠. 정조 때 수령의 힘을 권한을 강화시켰다는 것은 앞서 배웠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수령과 향리의 권한이 세지면서 향회의 성격도 원래는 전통적인 양반들이 유향소에서 이게 온 거 아닙니까? 유향소, 조선전기의 유향소라고 불렸던 것인데 이런 제지 사족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구였는데 구양들은 이제 돈이 없고 시대 변화에 따라가지 못했고 명예만 있고 돈이 있는 신향은 수령에게 더욱더 붙을 수밖에 없고 수령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자문기구로 이러한 양반들의 기구를 이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향회가 수령의 세금 부과 자문기구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세도정치 시기에는 수령과 향리의 농민 수탈이 더욱더 드러나게 되니까 결국 이 향회도 해도 너무한다. 이거 돈 더 이상 뜯기는 거 나도 못하겠다 해서 조선 세도정치 시기에 전국적으로 일어났던 임술 농민봉기와 같은 이런 농민봉기 때 향회가 조직적으로 이렇게 농민봉기를 뒤에서 배후 조종했다라는 주장이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